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당 조절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고혈당과 저혈당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낸 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일상 속에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5가지 실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첫째, 식사의 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나 당이 가득한 간식을 즐기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갈수록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끼고 탄수화물, 고섬유질 식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습관적으로 손이 가던 음식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선한 야채,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서 나의 에너지가 점점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느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운동이란 몇 달에 한 번 하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동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요가를 실천했다.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마음이 맑아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부가적인 혜택까지 누렸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았다.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는 혈당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바심과 집중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고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경험한 이후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목표로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한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혈당을 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일상과 몸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자신이 먹는 음식의 성분을 살피며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과거에는 소홀히 하던 건강 관리를 지속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법을 배운 것이다. 혈당 조절은 다소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된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자극이 되길 바라며 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아침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시작된다. 윤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커피는 그의 모닝 루틴 중 하나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줌과 동시에 하루를 활기차게 열 수 있는 열쇠였다. 하지만 어느 날 윤수는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커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커피와의 사랑과 갈등의 여정. 윤수는 자신이 커피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자 여러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리고 여러 책을 통해 카페인, 음용 가이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약 400mg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2에서 3잔의 커피와 맞먹는 양이다. 윤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잦은 회의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커피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그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대해 고민했다. 윤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마셨고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가 그의 수면 패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수는 커피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설탕과 크림을 줄이고 대신 소이 밀크나 아몬드 밀크 같은 대체 우유를 사용해 카페라테를 만들어 보았다. 이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그가 주의 깊게 관리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다. 커피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윤수는 이제 커피를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전히 향 좋은 커피를 추출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윤수의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고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의식이자 건강과 균형을 위한 그만의 특별한 방법이 되었다. 커피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비법은 윤수에게 소중한 깨달음의 연속이었다. 윤수는 그간의 여정을 통해 단순히 커피의 맛과 향을 넘어 커피가 지닌 그 이상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다. 이는 그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때
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보통 동물성 단백질에 집중하여 식사를 했고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나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먼저 우리는 식물성 단백질이 어디서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그래, 콩류가 당연히 떠올랐다. 특히 렌즈콩과 병아리콩을 자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다. 둘 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렌즈콩은 스프와 카레에 많이 넣어 맛을 더했고 병아리콩은 신선한 샐러드나 맛있는 후무스를 만들어 뛰어난 풍미를 더했다. 다음은 퀴노아이다. 과거엔 그저 이름만 들어본 음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슈퍼푸드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퀴노아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훌륭한 단백질을 제공했다. 따뜻한 곡물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맵기밥 대신 활용하기도 하면서 나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언제든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단백질뿐 아니라 좋은 지방과 섬유소까지 함께 제공하여 그 영양학적 가치를 더해주었다. 칠면조 고기 대신에 버섯류가 우리 가족 식탁에 자주 오르게 된 것도 흥미로운 변화였다. 버섯의 독특한 식감과 맛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특히 포타벨라 버섯을 구워서 버거에 넣으니 그 풍미가 아주 뛰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씨앗류도 잊지 않았다. 특히 치아씨드와 햄프씨드는 하루를 시작할 때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었다.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추가할 수 있었다. 신선한 스무디에 넣고 갈거나 요거트 위에 뿌리는 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었다. 이 모험적인 여정을 통해 만난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에너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탐험하며 매일의 식사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식물성 단백질이 없는 식단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는 확실한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때로는 오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건강 정보에 대한 내용은 종종 논란과 오해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주운 건강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누군가는 블로그나 SNS에서 슈퍼푸드, 마법 같은 치유법 등을 접하게 됩니다. 오이물 다이어트, 양파즙 혈압 조절법, 글루텐 프리로 만병을 치유한다 등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지만 과학적인 근거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류가 있는 정보를 맹신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 레몬 디톡스라는 개념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레몬, 물, 메이플, 시럽, 고춧가루를 섞은 음료를 며칠 동안 마시면 몸속의 독소가 제거되고 건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도했고 인터넷에는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불균형적이며 극단적인 제한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디톡스 방법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항생제 오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감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오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복용할 경우 오히려 유익균을 죽이고 내성을 키운다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지나치게 좋은 효과를 약속하는 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에 기적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확실한 정보를 찾아내는 건 마치 보석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현명함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